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연일 논쟁적인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 1인당 100만 원씩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전에 준 것 빼고 5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금권선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이건 좀 당황스럽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시작됐죠. 오늘부터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유리할지 누가 될지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오신환 전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설기는 어떤 내용 썰어볼 건가요?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세 번째 대선 출마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래된 미래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요즘에 조금 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 후보가 직접 출연합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캠프의 총괄 상황실장이죠. 오신환 전 의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유력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하나씩 티키타카로 짧게 빠르게 하지만 예리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이재명 후보 쪽 얘기인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추가로 최소 30에서 50만 원은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선 이견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과 입법으로 총력 지원하겠다며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 정도 더 이상 거칠 예정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선을 앞둔 돈풀기,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의 정책 유불리에 따라서 옷감 빼먹고 쓰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집권 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재정당국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여론에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되면 그럼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재난지원금 50만 원 더 가능할까요? 네, 첫 주제는 50만 원 더로 잡았습니다. 원래 제 생각은 받고 50 더 이랬는데 제작진이 재난지원금이 희화화될 수 있다. 이게 도박판이냐라는 PD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왜 받고 50도 받고 100도 하지? 자꾸 거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줬던 거에서도 88%까지만 준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도 다 줘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지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재수 의원님이 보시기에. 일단은 여의도가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특히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지금 야당이 그러고 있죠. 포퓰리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포숙이다. 검권 선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좀 비판을 하더라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큰 정부 시대가 와 있습니다. 큰 정부에 맞는 재정 정책이 뭐겠습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국민들 삶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겁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은 가난하고 나라는 부자인 나라.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맞다. 전재수 의원님은 하는 게 맞다. 그럼, 더 주는 게 맞다. 그럼. 이게 근데 용광로 성대위가 내일 출범하잖아요. 오늘 인선이 대략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전원이 다 참여하는 걸로 민주당 의원이.
선대위의 수석 대변인을 맡기로 한 오영훈 의원,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었죠. 얘기가 전 국민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두텁게 이게 주는 게 맞다는 당의 이 입장도 있다. 그러면서 좀 정부 입장이 그런 게 있다면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했고, 역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박용진 의원, 전 후보죠. 의원도 두텁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과감히 써야 되는데 우선순위의 문제죠. 다 100만 원씩 주는 게 맞냐? 어려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게 맞냐?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나를 좀 더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거죠. 그 논쟁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국민선거인단과 당원들 투표를 통해서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미 한번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오영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요 정도까지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식의 어떻게 보면 이슈를 선점하는 논쟁을 통해서 지금의 대장동 국면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사실 이게 뭐 거의 아무 말 대잔치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음식점 총량제나 그리고 지금 뭐 주 4일제 근무 이런 아니면 말고식에 던지고 그냥 포퓰리즘식의 접근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7월 7일 날 법이 발효가 돼서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 손실보상제도가 지금 신청 기간이잖아요. 제가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도 못했어요. 아, 또 자영업 하시는 게 뭐 있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하우스 카페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몰랐습니다. 그 제가. 카페 음식점이 지금 집합금지 제한 업종으로 돼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전화 상담을 했는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조차가 80% 손실보상하고 있는데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지금 난립니다. 10만 원 받으려고 지금 이 와중에 물론 하한이 10만 원. 예, 하한이 10만 원이고 상한이 1억 원까지지만 제가 자동으로 계산된 거 보니까 몇백만 원 주더라고요. 3개월 분기에. 그런데 이러한 지금 정말 벼랑 끝 절벽에 낭떠러지에 있는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더 충분히 보상하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것을 100% 환영하고 함께할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 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지난 박근혜 정부까지 68년 동안 저희 국가 부채가 아시다시피 이 600조 정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에 1000조 시대를 맞이하는, 그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00조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성이나 성찰 없이 국가 재정을 무한정 확장한다면 왜 50만 원이고 100만 원입니까? 200만 원, 500만 원 왜 못 줍니까? 그러니까 받고 100 더 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의도 이 문법이 참 편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너무 안 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 나오면 또 국가부채 이야기합니다. 그럴 줄 알고 마침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이 지난달에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냈어요. 제가 그거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각국이 코로나19 대응 관련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 GDP 대비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신환 의원님이 말할 줄 알고 이렇게 표를 가지고 아니 좋아요. 뭐 아니 왜냐면 얼마든지 좋은데 여의도 문법에서는 국민들 좀 어려운 국민들 좀 돕겠다 그러면 야당은 또 국가 채무 이야기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다 재우는 거다. 이 레파토리가요. 최근 한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아니 그게 안 변한다 변한다의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아니라 통계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지금 애써 준비를 해왔으니까. 5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애써 준비해왔으니까. 그 기준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애써 준비를 해왔으니까. 다른 나라 뭐 미국, 일본 아마 그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탈리아가 전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GDP 대비 이태리가 46%, 일본이 45%, 독일 43%, 영국 36%,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전부 20% 초에서 20% 후반으로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GDP 대비. 이 나라들 중에
GDP 규모가 우리보다 적은 나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몇 프로 했냐? GDP 대비 16%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GDP가 한 2,000조 되잖아요. 예. 그럼 16% 지금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독일, 일본 이 나라들의 3분의 1밖에 지출을 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논리적 접근이 GDP 대비 20%, 30%, 40%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 부채를 예. 국가 채무를 지더라도 과연 재정 건전성의 타격,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가면서까지 그다음에 국가가 부도날 정도까지 이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지출하냐 안 하냐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GDP 규모가 우리보다 적은 나라들도 GDP 대비해가지고 코로나19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고 적극적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는데 국가 부채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내년도까지 다 하면은 1,068조 정도 됩니다. 국가 채무가.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GDP 대비 50.2%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유럽 나라들은 국가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20%, 130%예요. 우리는 5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그러는 겁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런 겁니다. 그걸 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0%를 올리냐는 거예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까지 40%로 기재부 정부 관료들이 그것을 조정해 왔어요. 그동안 OECD 대비 우리는 그렇게 재정을 충분히 60년, 70년 동안 안정적으로 해온 겁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4년 동안 600조를 68년 동안 그 국가 채무를 가졌던 나라가 어떻게 4년 동안 400조를 씁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00조, 2,000조 막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속도를 봐야죠. 올라가는 속도를. 그래서 이거는 결국엔 미래 세대에다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떻게 1년에 100조씩 국가 채무를 안고서 이 문재인 정부만 우리 대한민국을 4년 동안만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향후에 5년, 10년 계속 미래가 보장돼야 되는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무지막지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여의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여의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야기하면 늘 국가 채무, 미래 세대 부담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국가와 정부에게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가 국가와 정부에게 던진 질문은 과연 국민에게 국가와 정부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근대 국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국민에게 국가와 정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근본적 질문을 던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 답을 한 겁니다. 빚을 좀 내더라도 당연하죠. 적극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국가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 근본적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답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동안 긴축 재정 잘 해가지고 국가 재정 튼실하게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부채가 100조씩 늘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400조가 늘었죠. 400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정이 그러면 부실화되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권이 부채를 그냥 막 늘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중기 재정 계획을 다 수립을 하잖아요. 그 중기 재정 계획 안에서 예산을 지출과 수입도 국세 수입도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도 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획재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하면 설사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국가 채무가 그렇게 급속도로 좀 빠르게 좀 확산이 되더라도 202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8%밖에 안 됩니다. 예. 아니 그렇기 그 때문에 58% 정도 걱정하셔야 될 걸 걱정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일본이 130%인데 네. 왜 우리나라는 40% 지금 58%까지 2025년도에 올라간다 손 중기 치더라도 재정 계획에 의하면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왜 100% 200% 우리나라는 못 갑니까? 예?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00조가 늘어났어요. 68년 동안 600조였던 국가 채무가 그것을 이 4년 동안이 대한민국 우리 반만년의 역사 중에 4년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정리가 돼서 완벽히 끝난다면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정부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25년, 30년, 그 다음에 50년
계속 살아가야 될 미래 세대에게 왜 58%에서 멈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냐는 우리 거예요. 의원님께서 걱정 안 네. 하셔도 될 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왜 200%, 500%갈 거라고 생각을 못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화끈하게 더 쏴라라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저는 그래서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이 130%니까 우리가 58%까지 2025년도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책임하다는 그런 거예요. 논리라면 더 쏴도 되지 않느냐? 뭐 못 쏘는 거는 바로 부채 부담 때문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거죠. 네. 6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가 600조를 국가 부채를 지고서 지금까지 건전 재정성을 확보하면서 왔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1년에 100조씩 400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당연히 우리가 국가가 해야 될 책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라는 거죠. 여의도 정치가 시대 변화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얼마나 더 바뀌면 그럼 다음 정부에서는 500조, 그 다음 정부에서는 1000조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바뀌어서?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민 없이 확장 재정 좀 하려고 그러면은 국가 채무 이야기하고 미래 세대 부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의도의 이런 모습들이 좀 반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권은 유한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끝나면 끝납니다. 국회의원들 예산심사하는 국회의원들 다음번에 자기 선거에서 떨어져 가지고 국회의원 안 되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방지책을 관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의 수호자, 요즘은 좀 엄한 짓도 많이 하던데 국가재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하다못해 2060년까지의 국가재정에 대한 큰 그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저희들이요 확장적 재정정책 좀 했다고 국가가 마치 부도날 것처럼 그리고 무너져 있는 국민들의 이 삶을 내팽개치고 방치하고 하는 것은 지금 정권 담당자들이나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일단 제가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예. 이렇게 튼튼한데 왜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내몰라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국민들을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자는 거예요. 제대로 쓰고 있지 여의도 않습니까? 정치가 좀 바뀌어야죠. 네. 이제는 그냥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용돈 주듯이 그냥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가 나한테 혜택을 줬다고 해서 지금 살 수가 있습니까? 자영업 소상공인들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국가가 지금 국회 앞에다가 그 자살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경찰이 지금 못 만들게 진압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자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 법으로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80%만 합니까, 그럼? 100% 손실보상을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왜 잘 사는 사람들한테 결국에 50만 원 주려고 그 사람들을 지금 다 죽음으로 내모냐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우선순위의 문제죠. 예, 네. 돈을 지금 더군다나 이 정부에서 400조를 썼잖아요. 그걸 제대로 썼으면 자영업 소상공인들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어요. 자, 네. 우리 오신환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법에 7월 달에 통과된 손실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도 안 돼요, 지금. 예. 제가 지금 5일째 하고 있는데 신청도 안 돼요. 지금 좀 많이 많이 이게 네. 버그가 생겨서 그런 것 같으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쪽도 서버가 터진 모양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2022년도 예산안하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604조 4천억에 대한 예산 심사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집합 금지 업종이라든지 영업 금지 대상이 된 그 이제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손실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그 이용자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을 제한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사하는데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 좀 도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왜 그러면 100조를 안 하냐, 200조도 안 하냐 그런 식으로 쓸 거면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 개혁에 근거해가지고 국가의 총 지출이라든지 또는 국채 수입을 계산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제 미래 세대 부담 이런 말씀들을 다 하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긴축재정을 통해 가지고 국가재정을 튼실하게 해왔던 것은 작은 정부가 득세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큰 정부의 역할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기 의원님, 때문에 제가 확장적 큰 정부, 재정 작은 정책을 정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게 아니에요. 확장적 재정 그 근저에는 좋단 그렇게 말이에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제대로- 시기가 지나면 다시 작은 정부의 시대가 또 득세를 할 겁니다. 아니, 그때 되면 100조의 부채를 또 긴축재정을 갖더라도 하게 돼 있는 예? 겁니다. 전 의원님, 100조의 부채를 갖더라도 제대로 쓰자는 거예요. 왜 7월 7일부터 9월 달까지 지금 3분기에 손실보상을 하잖아요. 그것도 80%.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 소상공인들 정부 말 잘 듣고 집합금지 명령에 응했어요. 그동안 자살한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 안 합니까? 제대로 된 예산을 쓰자는 거예요. 지금 30만 원, 50만 원 전 국민한테 줄 돈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 살려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 예. 소상공인을 오신환 의원님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 30%를 300만 원씩 주는 게 더 맞지 않냐 우선순위로 뭐 크게 보면 물론이죠. 같은 얘기죠. 예. 네, 그런 자, 주장에 그런데 조금 대해서는. 전에 그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전 국민 88%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죠. 나는 왜 안 되노? 그럼 88%면 그래가지고 조금 더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전 국민 90%까지 했죠. 90.1%가 난리 납니다. 아니 100% 90.2% 주는 거 동의해요. 예. 100% 주세요. 예.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렇게 예, 소급 적용해서 주란 얘기예요. 1년 6개월 버틴 그 사람들은 왜 외면하면서 지금 10% 상위 10%한테까지 줘야 된다고 왜 항변을 하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의원님께서 이제 예. 그 자살하고 예.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 의원님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반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그거 하나 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거 여쭤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상세 보완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국가 채무 비율은 이제 그런 주장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국가 채무 비율 기준을 내는데 공기업의 부채는 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기업 비중이 커서 그럴 경우에 부채를 들면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도 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별로 없어서 그게 글로벌 예. 스탠다드에 따르면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예,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각국의 공기업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그게 따라서 이제 수치는 좀 그 실질적인 차이는 있겠죠.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율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논쟁하는 거는 사실상 무의미해요. 예. 왜냐하면 각국의 각자의 상황이 기준에 다르니까. 맞게끔 자기들이 그것을 논리를 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장적 재정 지출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00조 국가부채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0조를 만들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58%가 아니라 그럼 70%를 만드시더라도 그 소급 적용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 길거리에 나앉아서 지금 자살하는 사람 없도록 만드는 그런 문재인 정부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소상공인 그 손실보상법을 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그 이전에 지원됐던 이제 그 재난지원금 이거까지 다 계산을 하다 보면 지원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이 오히려 받은 돈에서 오히려 더 이제 되돌려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않아요. 예. 아니요, 그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가 통계 자료를 다 본 거고요. 일부의 그런 계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대부분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부분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가치예요. 헌법 23조에 물론 그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것 있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보상법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꾸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 하면서 선심 쓰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손잡아 달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그러면서 그것을 포장하고 있기 반복된 때문에 의견으로 이제 거예요. 보여서 시청자 의견을 보면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다 주는 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 안땡땡님, 재난지원금 더 풀면 물가만 오른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박땡땡님은 갈수록 인구 감소인데 후대에 빚만 남길 듯.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S땡땡님, 딴 데 안 쓰고 국민 준다는데 무슨 문제인가. 그럼 C로 시작하는 님은 세금 내고 국가 도움받은 거는 평생 이번이 처음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이제 그만할래요. 너무 많이 그게 그겁니다. 바로 국민에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질문받은 게 대한민국 근대국가 이후로 처음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와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손잡아주고 그 눈물 닦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저희 PD가 얘기 다 들었다고 지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안철수 후보 얘기입니다. 먼저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좀 그렇네요. 삼수생 안철수로 잡았습니다. 삼수생인데 재수하셨죠? 사수했습니다. 아, 사수하셨어요? 아, 사수하셨구나. 전 재수했는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재수원님은 사수를 하셨고, 저 국회의원이 사수입니다. 예, 사수. 알겠습니다. 세 번째 대선 도전이어서 삼수생 안철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또는 22대 총선에서 제가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후보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주제? 자, 이번에 또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라던 바다 잘 되고 있다. 좋죠. 근데 단일화 할 것 같아요. 예, 완주 못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궤도, 단일화 궤도에 올라서 있는 열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네. 나쁜 열차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또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까지 나오는데 그 표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한다 그래서 온전히 국민의힘한테 다 가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들을 보면은 이제 그 거대 양당 체제에 이제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 또 정치 불신이 깊으신 분들, 또 이도저도 아닌 이당 저당 아닌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표가 전적으로 오롯이 국민의힘으로 단일화한다 그래서 다 가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선 후보 선언을 했지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다.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승민 후보 캠프와 무관하게 예, 정치인 오신환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선거 때마다 나타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그리고 철수할 때다. 예, 지금 3번의 대선 그리고 서울시장도 번번이 계속 출마를 했었죠. 예. 그리고 말바꾸기. 그러니까 처음에 2011년도에 등장할 때 새정치의 상징으로서의 안철수 시대는 이미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 정치인으로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잘 승화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또 국민의힘과 통합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말을 바꿔서 지금 대선 출마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것이 완주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완주를 하셔야 돼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정말 5%가 나오든 3%가 나오든 몇백억을 본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출마를 해서 완주를 한다면 국민들한테 그나마 박수 받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정치인 오신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완주를 해야만 본인이 생각하는 새정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또다시 야합해가지고 어떻게 적당히 공학적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출마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석 달 뒤에 또다시 그 불확실성으로 결과적으로 또 안철수라는 불확실성의 리스크 때문에 또 정치판이 요동친다면 저는 이게 여야 할 거 없이 정치가 너무나 혼탁해지고 또다시 합종연행되는 그런 모습에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실망을 끼쳐드릴 거다. 예. 그래서 저는 정치인 안철수의 입장이라면 이제는 저런 불확실성을 갖고 주판을 튕기면서 정치에 출마를 하셔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오늘 출마가 직업이냐 이런 어떤 독서를 뿜으면서
논평을 했던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비용이 한 400억 더 될 거거든요. 아마 그 종이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 인상분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400억이 훨씬 더 될 텐데 안철수 후보께서 완주를 했을 경우에 15% 이상 득표를 해야 원래 15% 이상 득표해야 국가에서 다시 선거 보전을 비용을 해주죠? 보전을 받죠. 그러지 않고 뭐 400억 중에 뭐 아껴 쓴다 그래도 예. 한 1, 200억은 써야 돼요. 15% 이상 못 받으면은 이거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일 테고. 돈은 부자시잖아요. 주식도 좀 있으시고. 지금 국민의 당이 저희 당하고 지금 통합할 때 당의 부채가 뭐 9억 정도 있다고 해요. 그것도 안 대표께서 직접 출연한. 그것도 저희가 통합할 때 우리 국민의힘이 끌어안기로 했죠. 다 예전에 약속을 논의할 때. 개인 근데 돈이 좀 있으시니까. 그런 점으로 비춰보면 본인의 사유재산하고 당의 재산하고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뭐 대선에 출마한다면 지금 당이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다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을 감당을 해야겠죠. 최소한 100억, 200억 이상은 써야 되는데 당선 안 될 거면 헛돈 쓸 수 있는 거죠. 물론이죠. 그리고 뭐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게 이 100억, 200억은 큰 돈입니다. 그렇죠. 엄청 큰. 제가 요즘 화천대유 막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냥 50억 퇴직금 받고 그러는데 100억은 뭐 퇴직 2번 하면 받는 돈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걸 쭉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서 안철수 대표를 겪어보신 분이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바른미래당에 같이 계셨죠. 저희들도 겪어봤거든요. 한때 저희 당 제가 출마할 때도 제 지역구 와가지고 지원 유세도 하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예. 근데 좀 안타까워. 안잘아리시군요. 근데 이게 안철수 대표께서 2011년도에 새정치 깃발을 들고 딱 나타났는데 지난 10년을 가만 되돌이켜 보면 정치적으로 휴업했다가 정치 또 재개하고 탈당했다가 입당했다가 탈당했다가 또 창당하고 지금 이거를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마 안 한다 그래놓고 또 하고 그 이번에 대통령 선거 또 완주 못하고 중도에 접게 되면 내년 6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출마 빼고는요, 약이 없어요, 약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두 분이 소속된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만큼 잘 못해서, 중도를 껴안지 못해서 안철수 대표의 공간이 열린 게 아닌가. 아니, 그렇게 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선거는 결국에는 열려있는 공간이 계속 있는 거죠. 물론 뭐 그 정도는 뭐 안철수 대표의 인지도상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번 선거는 진영 대 진영 싸움으로 49대 51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2% 싸움이기 때문에 그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겠죠. 근데 과거처럼 무슨 20%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대표의 지금의 출마 선언이 다소 조금 순수하게 보지 않는 그런 여러 정치권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여론조사를 거예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다자 가상대결 조사를 좀 보면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2.5%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2.3%였고요. 충분히 박빙 싸움에서는 캐스팅 보트가 되죠. 저희가 꼭 윤석열 후보만 할 수 없으니 홍준표 후보도 했는데 이때도 4.0%의 지분이라고 하면 여론조사에서 득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게 과거에 보면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안철수를 더한다고 해서 플러스 그대로 그 숫자가 나오질 않아요. 저게 공학적인 접근이지 지금 사실 대선 출마 선언한 모든 후보들 중에 가장 높은 비호감도가 안철수 대표예요. 70%가 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은 우리 정치권에서 선거에서 이런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실 때 오신환 의원님이 지금 지지율이 좀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뭔가 노림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을 잡고 뭐 총리직을 제안받는다든지 아니면 당대당 합당 때 좀 더 높은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노림수가 밑에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어쨌든 아니 전재수 의원님은 그렇게 보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당연히 예, 저는 뭐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바라진 않지만 예, 그러고 있을 거다. 더 이상 이제 정치 전반에 걸쳐서 그 국민들에 대한 불신들을 계속 증폭시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입각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예. 뭐 총리라든지. 두 번째는 이제 대선 전국 본격적으로 대선 시즌이 되게 되면 이제 종로 선거 같이 하잖아요. 예. 종로 보궐선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하자면 대통령, 부통령, 그러니까 종로 선거구를 부통령 지위로까지 격상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종로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면은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서울시장 또 출마를 하시겠죠. 또 출마할 수도 어떻든 이게 약이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어쨌든 초반에 출마 선언하고 초반에 좀 활동하는 거는 비용도 크게 안 그럴 들고 겁니다. 손해 볼 게 없는 장사일 그럼요. 수도 있죠. 그다음에 저는 눈길을 끈 게 요게 끌더라고요. 오늘 내년 총선에서 22대 총선에서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못 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그건 못, 이게 못 믿을 말이죠. 근데 요게 이 말은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1당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을 하면 지금 내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이 제1당이 안 되면 이렇게 말하면 아니 정확한데. 지난 서울시장 보궐 때 대선 출마 몇 안 달 지나지도 하겠다고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안 하겠다고 한 말에 대한 변명이 오늘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중도 사퇴해서 서울 대통령 안 나가겠다고 했다. 그 말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되면 거짓말이잖아요. 말장난이잖아요. 예, 거짓말이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어쨌든, 정말 예. 근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자꾸만 이제 시대가 변하는데 세상 참 안 변하고 더더구나 정치권이 제일 안 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안철수 후보라든지 김동연 후보라든지 이런 제3지대가 역대 대선 역사상 아주 극단적으로 국민들의 눈길을 받지 못하는 대선이 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이게 극단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양강 후보 외에 제3지대 후보에게 눈길을 주거나 마음을 줄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마 외면받을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많다.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는 예전에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아직 나오려고 이제 그럴 안 거예요. 나오곤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보겠습니다. 부분이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 1, 2위예요. 그렇게 비호감도가 높아가지고 중도층 마음을 과연 잡을 수 있느냐. 비호감도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1위고 제가 2등이죠. 두 분이 비슷비슷하죠. 아니, 많이 차이 나죠. 이제 대장동 말고 지금 이재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 말씀해 보세요. 또 말하는 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밖에서 보시는 사람들이 얄밉다고 아니, 나는 말씀해 가지고 보세요. 왜 검찰총장 하실 때 그 끝까지 수사를 안 했습니까? 수사를 하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또 나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 그만하고 정치를 같이 하자고.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재명 이기는 후보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 땡땡땡 D-넷으로 D 빼기 넷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본경선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됐는데 뭐 서버 터졌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관심이 뜨겁다고요. 예. 지난 4강으로 좁혀질 때에 비해서 오늘 한 5% 정도가 높은 투표율로 마감을 했거든요. 예. 57만 명 중에 한 24만 명 정도 투표했으니까 상당히 높은 관심이고요. 내일 모바일 투표 하루 더 남았고 예. 그다음에 ARS 투표까지 더하면 여론조사까지. 예, 아마 한 60%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뭐 70% 넘기면 한 달 동안 탄수화물 섭취 안 하겠다고 공약 걸었는데 예, 거기까지 예.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원래 본인의 다이어트 일정이 있는 걸 그냥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아니,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 같아요. 탄수화물 밥인데 밥 안 먹고 고기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끊어야 되는데 가장 싼 열량이죠, 사실은. 아무튼 네. 저 당의 경선이 당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오늘 역시 한국사회론연구소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 경쟁력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 윤석열 후보, 유승민, 원희룡 후보 이렇게 순이었는데요.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앞서 있고 지금 나오는 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입니다. 빨간색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인데 놓고 유승민, 원희룡 후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순이었습니다. 지금 원래 국민의힘 5일날 있는 경선은 당원 50% 네.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누가 될까요? 뭐 알 수는 없죠. 제가 이런 질문을 유승민 후보 캠프의 성원실장인 오신환 전 의원에게 여쭤보는 게 좀 뭐 저는 죄송하지만.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냉정하게 냉철하게 아마 판단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과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누가 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 속에서 투표를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일반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무슨 어느 정당 지지층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일반 여론조사예요. 그것을 온전히 50%를 반영하는 거고 예. 당원들 투표, 당심을 반영하기 위한 당원들의 직접 투표 57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50대 50으로 놓고 보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누가 되길 원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 2시까지 책임당원 투표를 보니까 이게 38%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모바일 투표예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 50대 이상 60, 70대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은 주로 3일, 4일 날 이루어지는 ARS 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첫날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것은 20, 30, 40대 모바일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가 책임당원 투표에서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 당도 윤석열 후보가 그냥 신성을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투표를 보니까 진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고요. 다음은 오늘 정치권에 있는 여러 얘기들을 강정 아나운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썰픽 몇몇 또 다른 논란이 됐던 얘기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썰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4위 보시죠. 그 연세의 그 호기심이면 지난주 로봇 박람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후보 이렇게 로봇을 밀쳐서 로봇계 학대 논란 나왔었습니다. 이 후보는 로봇 복원 테스트라 반박했었는데요. 오늘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연세에 그 정도의 호기심과 적극성을 가진 것을 또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는데 네, 참고로 박찬대 의원은 67년생, 이재명 후보는 64년생입니다. 자, 다음은 다른 대선 주자의 개 논란인데요. 2위 보시죠. 너는 또 다른 개? 개 사과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개 논란과 마주했습니다. 식용 그 개라고 하는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 준해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그러자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식용개는 따로 발언을 두고 사람으로 치면 인종차별과 유사하다며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보겠습니다. 짝퉁 박사모의 지지 선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박사모가 때 아닌 짝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구미 박사모, 강원 박사모 등등 일부 단체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죠.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이 박사모는 딱 하나뿐이라며 박사모를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품 브랜드도 아닌데 박사모의 일명 짝퉁 논란, 국민의힘의 박심은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다 눈에 띄는 썰들이 오늘 좀 많았습니다. 전재수 의원님부터 저는 골라서 얘기해 주시면. 너는 또 다른 개로. 너는 또 다른 개. 예. 이번 대선에 개가 좀 많이 등장해요. 아니 먹는 개가 있고 가족 같은 개가 따로 있습니까? 가족 같은 개든 먹는 개든 간에 같은 개죠. 윤석열 후보는 원고 없이 이야기하면 갑자기 물어보면 전부 대형 사고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뭐 아주 전문가적 식견이라든지 학자적 식견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원고 없이 이야기만 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저는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좀 최소한의 인문학적 소양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토론에서 그 식용계 문제가 이게 처음 대두된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이미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저 어떻게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저게 개인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저렇게 판단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 자체가 지금 동물보호단체나 반려견들을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그 반려인구,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 우리 그 인구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소위 말한 그 육견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논리와 동일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주장도 들어볼 수도 있어서.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 측이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아니, 저 문제는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다. 좀 문제는 그만 먹어야 돼요. 식용견 문제를 개 식용을 좀 그만하는 거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문제 그만 제기를 던진 바 먹어야죠. 있죠. 이제 개는 그만 먹어야 된다. 그만 먹어야죠. 아니 토리를 통해서 그렇게 국민들께 많이 홍보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개 식용과 관련해서는 저런 입장, 저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죠. 개 입장에서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먹는 게 그다음 키우는 게 따로 있냐? 아니 세상 하나 전체에 골라주시면 또 그거예요. 같은 의견입니까? 아니 세상 전체에 먹을 게 널려 있는데 뭐 그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또 소나 돼지 입장에서도 그럼 우린 뭐냐? 아니. 라고. 인류가 진화해 오는 과정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물이 개입니다. 소돼지하고 또 틀립니다. 아 그렇군요. 거리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뭐 개 얘기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첫날이 일자 4번 들어가는 날입니다.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런 거에 좀 의미 부여를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숫자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보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윌리엄 깁슨의 말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안철수의 오래된 미래. 약간 뭔가 이 제목만 봤을 때는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제목 같기도 한데, 자, 오늘 정치권의 화제는 아무래도 대선 3수 공식화한 안철수 대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봤던 영상은 거의 10년 전 영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이죠. 자, 지금 3번의 출마가 돼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012년 출마할 때 이 3번의 출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미래, 퓨처, 미래라는 겁니다. 자, 2012년 당시에도 보니까 A4 용지 3장 정도의 분량의 그 출마 선언문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과 정치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썼던 게 바로 미래라는 단어였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안철수 대표는 새정치, 그 이미지로 정치권을 정말 강타했었고 안철수 현상이란 것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행동, 발언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슈였었죠, 정치권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대선 출마할 때 해외 작가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도 당시 정치 풍토에서는 좀 색다른 측면도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당시 인용했던 게 바로 윌리엄 깁슨이라는 작가입니다.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생소한 SF 작가인데요. 저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안 대표가 당시에 이 SF 작가 윌리엄 깁슨을 언급한 직후에 바로 그 깁슨의 책들이 상당히 판매량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 할 정도면.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적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하지만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하면서 막판에 이제 포기를 하고 첫 번째 미래는 결국 실패로 그냥 중도 하차한 것으로 정리가 됐었죠. 뭐
역사에서 마장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2012년 대선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자진 사퇴, 자진 포기가 아니라 문 후보와의 그 단일화에서 만약에 패배를 했다. 그리고 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당시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분석은 아마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나왔던 분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문재인 정부가 5년 빨리 왔거나 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5년 늦어지거나 아예 없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이렇게 미래가 변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2017년 두 번째 출마할 때 당시에도 미래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철수의 미래혁명이라고 해가지고 대신할 수 없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또다시 미래가 키워드인데요. 특히 이때는 목소리도 달라지고 힘을 주면서 이른바 강철수 이미지를 자신이 구현을 했었죠. 네. 자, 장면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전문가 누굽니까?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당시에 이제 누굽니까 샤우팅이 많이 패러디가 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미래를 강조하면서 중도 없이 포기 완주하겠다라고 했지만 약 21%의 득표를 얻으면서 3위를 했고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많이 알려져 그 누굽니까 이것만 많이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요? 에? 누굽니까 이것만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은 이거보다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는 제가 MB의 아바타냐 뭐 이런 발언이 상당히 또 화제가 됐었죠. 실제로 이 MB 아바타 발언이 이후에 국민의당에서 대선에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로 공식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었는데 자, 말 나온 김에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네, 자 마침내 오늘 세 번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미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준비된 미래, 시대교체 안철수라는 키워드인데 안전과 공정과 더불어 미래를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볼 때 안철수의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뭐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출마할 때마다 미래를 강조했으니까 안철수의 오래된 미워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와닿는데 대신 뭐 트레이드 마크였던 새 정치를 빼고 이제는 시대의 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권에 정치에 입문한 지 10여 년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 정치라는 게 감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또 안철수 대표가 초창기부터 얘기했던 미래라는 키워드 역시 좀 감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장 경계하는 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잖아요. 맞아요. 자, 국민의힘 측에서 바로 오늘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야권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무운을 빕니다. 예. 자,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미래는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우선 10년 전에 안 대표와 싸워 이기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대선 완료를 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다시 처음 그 멘트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2012년.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살펴보면 지금 10여 년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안철수 대표가 중도에서 시작해서 진보를 거쳐서 보수로 넘어가는 10여 년의 생활이었거든요. 네. 자, 지금 그 삼수하게 될 수 있는 미래는 이미 그 당시에 와 있었던 게 아니냐. 단지 유권자들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아서 잘 몰랐을 뿐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안철수 대표가 그리는 미래는 또 어떤 미래일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죠.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요, 그냥. 그 캐릭터를 한 번에 바꾸면 그게 더 적응이 안 돼. 자, 마크롱의 한글 사랑 왜일까? 이건 진짜 궁금해지는 사안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죠. 마크롱 대통령. 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끝난 주요 20개국 회의 계기로 한국 프랑스 정상회담 이후 한글 메시지를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한글로 한국과 프랑스 경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정상회담 사진을 올려놨죠. 자, 마크롱 대통령 참고로 그동안 정상회담을 하면 그 나라 언어, 뭐 예를 들어 아랍어나 러시아어나 뭐 일본어 같은 걸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문제는 다 해준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좀 배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성과가 좀 빛을 발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18년 한국과 프랑스 정상회담 당시에는 한글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한테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좀 타진했어요.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가 상임국이잖아요.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마크롱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되게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제가 그때 순방에 따라갔던 청와대 출입을 했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프랑스의 국빈 방문 상당히 좋았는데 화기애애하고 성과가 좋았는데 막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태도가 단호해서 좀 놀랐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북핵 입장에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 메시지를 안 올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자, 이번엔 지난번과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아쉬운 게 있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나요? 그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난번과 이번에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전에 일단 프랑스 지금 호주랑 무려 77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을 계약을 진행하다가 직전에 파기가 됐었죠. 미국에서 호주에게 공짜로 핵잠수함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파기가 된 거잖아요. 자, 프랑스 상당히 지금 쉽게 얘기하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G20에서 만난 바이든이 야, 우리가 어설펐다라고 하면서 마크롱에게 사실상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도 상당히 좀 성질이 있는 대통령이라서 화가 덜 풀렸습니다. 호주 총리에게도 상당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내년 4월이면 프랑스도 대선이 있어요. 마크롱이 지금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그러지면서 자신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럼 이 사업을 좀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차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하려면 홍추랑 불발됐던 계약이 어떻게든 좀 살려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택지로 우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프랑스와 가까워진 게 크게 나쁠 게 없다라는 해석이 나와요. 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이라고 하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자,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오커스 결정에 대한 반발로 우리나라와 핵잠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미 핵잠 건설을 국방 중기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크롱 페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도태평양 안정과 번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프랑스가 호주에게 그 잠수함 사업을 추진했던 그 명분이 바로 인도태평양이라는 거예요. 중국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를 얘기하면서 올려놨다는 거는 또 좀 쳐다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주목해야 될 대목으로 역시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문제는 너무 중요하지만 정작 피부에 와닿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뉴스로 썰어주니까 잘 들리고 참 이해하기 쉽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로 모신 분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원희룡 후보 모시고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원 모바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들어보니 투표율도 높다고 하고요. 원희룡 후보님이 경선에서 윤, 홍, 유를 다 제치고 대선 후보가 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공격당할 흠집이 가장 없어서 안정적이고요.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비리 문제, 도덕성, 정책, 그 업적 나아가서 어떻게 그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지에 대해서 필드에서 다져진 그리고 현실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따진 정책들로 잘 무장이 돼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공이 좀 더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필드에서 다져졌다는 표현은? 그렇죠. 3번의 국회의원 경험과
두 번의 제주도지사 경험, 그리고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어떤 국민들의 그 아픔과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을 해왔던 것이죠. 그거는 홍준표 후보도 이제 7선 도지사까지 합치면 국회의원과 도지사로 7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주장은 아니고 그건 팩트긴 여기서 하죠. 예. 근데 7선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여기서 있죠. 뭐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뭐랄까 총기가 조금 많이 떨어지신 것 같고 준비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준비는 그럼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 후보가? 거의 준비를 안 하세요. 그쪽 캠프 얘기 들어봐도 토론도 거의 준비 안 하시고 나오신대요. 근데 준비 안 하시고 그 정도 또 하시면 내공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 정치 감각과 어떤 정치 감각, 순발력, 그리고 똑같은 얘기라도 굉장히 임팩트 있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그 부분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장점입니다. 정치 메시지를 귀에 꽂히게 그렇죠. 되는 스킬이 상당하시죠. 예. 근데 저희도 정치부 기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궁금해했거든요. 홍준표 홍카콜라에 탄산이 좀 빠져서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좀 더 덕을 대통령 후보로서의 그런 덕장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전략적 변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힘도 좀 빠지고 귀찮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원 후보님이 보시기엔 후자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자로 보는 쪽도 많던데. 과거에 도끼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자제를 하고 관리를 좀 많이 하셨죠. 그건 좋은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그 안에 그게 그러면 덕으로 바뀌었냐에 대해서는 아니 저도 자꾸 얘기하기 싫은데 자꾸 물어보니까 같은 죄송합니다. 후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좀 어려운 처지에,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고요.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또 나아가서는 적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와 위대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의 그릇의 크기가 넓어졌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를 했는데 토론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저희가 토론에 원희룡 후보님과 홍준표 후보가 약간 설전을 벌인 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마침 또 얘기하시니까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TV 토론 내용입니다. 우리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비리 TF 총괄 책임자 좀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아니요. 역겹다고 하셨던데. 옛날에는 역겨웠죠. 아니,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우리 홍 후보님, 대장동 말고 지금 이재명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 말씀해 보세요. 똑 말하는 투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밖에서 보시는 사람들이 얄밉다고 나는 말씀해 보세요. 저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 원희룡 후보님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약체라고 보고 있는데 배려하는 게 1도 없다. 근데 좀 나아진 것 같아요. SNS에 원래 소셜미디어 쓸 때는 역겹다라고 쓰셨다가 얄밉다로 좀 나아지긴 한 것 같아요, 평가가. 아니, 원래 정치라는 건 맞으면서 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원 후보님은 개의치 않지만. 그런데 이제 어제는 예를 들어서 원팀이 되겠다 그러면서 역겹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야비하다. 근데 이전 토론 내용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그렇게 홍준표 후보가 올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사과라도 하고 예를 들어서 TF 제안을 한다든지 사실 그것도 큰 신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지금 치열하게 사실은 승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TF 팀장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대장동 비리를 파고드는데 지난번에 제안을 했는데 그때 시큰둥 하셨지 않냐. 근데 나는 이재명 후보의 비리의 실체에 나는 정말 파고들고 있다. 뭐 하셨냐? 이제 이렇게 사실은 공격을 한 거죠. 토론 현장에서. 그러면 그래. 근데 그것도 있지만 비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그래. 너는 내 밑에 들어가서 TF 팀장이나 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같은 맞수인데. 그래서 아니
역겹다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해 놓으셔놓고 TF 팀장 시킨다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조금 더 나이스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예. 저렇게 나올 줄을 제가 상상도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받아친다는 게 예. 보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나이스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나 복귀를 해보죠, 저는. 예. 사실은 면전에서 한 건 아니지만 누가 누구를 역겹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일단 사실 써서는 안 되는 약간 특히 같은 편끼리는. 아니, 그랬으면 예. TF 팀장이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과한 다음에. 나 그래서 어제도 논리적으로 억지로 사과할 기회를 막 드린 거예요. 억지로. 내가 그걸 집착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만약에 토론이 끝나면 보는 사람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10여 차례 TV 토론을 하셔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기는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부적절한 용어 같으니까. 아니, 그거 괜찮습니다. 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예. 원 후보님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V 토론에 대해서. TV 토론을 토론에서 원 후보님의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예, 국민들께서 원희룡의 재발견이 일어났다라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원희룡이 그냥 모범생인 줄 알았더니 예. 한방도 있고 그리고 실제 토론하는 걸 보니 단순히 그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경험이랄까 거기에 예. 다져져 있는 필드에서 다져져 있는 그런 탄탄함 같은 게 느껴지니까 예.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안정감이 느껴지고 토론의 품격을 올렸다. 대체로 그런 평가는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감사하죠. 근데 저 자신 돌아오면은 보여줄 게 아직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끝난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원래 토론이라는 것은 토론만으로 자기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냥 보통 자기 지지하는 후보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자기 후보가 잘하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두어 달 전쯤에 네. 이 자리에 나오셔서는 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TV 토론을 통해서 많이 그런 모습은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 공격수의 이미지를 쌓았는데 네. 물론 저도 이제 TV 토론을 몇 번 보다면 정책적인 면에서 내공이 상당히 깊으신 걸 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어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선명하지 않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런 점도 있겠죠. 물론 그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토론 분위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랑 유승민 후보랑 정책 토론을 하면 예. 나름대로 깊이도 들어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쭉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두 분은 정책 토론이 안 되세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후보도 아예 안 되나요? 아예 안 되죠. 아예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아예라는 말은 좀 심하고 총론은 뭐 그럴 듯 되는데 한 번 더 들어가면 그다음 진행되기가 좀 제가 좀 공격하기가 미안한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죠. 홍준표 후보한테는 안 미안하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미안했습니까? 왜냐면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 후보만 좀 살살 다룬다는 윤 후보님 같은 경우는 역공 내지는 저를 공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안 하는데 저 혼자 공격하면 그건 제가 진짜 그건 좀 꺼려지게 되죠.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용 예를 들어서 몇 번의 장면이 있었어요. 예. 저 G7 가겠다. 그래서 경제성장 3%로 기억이 납니다. 5만 불 가겠다 그래서 계산해 보셨습니까라고 하셨죠? 그건 계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몇 만약에 년 자신이 고민해서 나온 공약이라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 우리가 32,000불인데 어떻게 해야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충 몇 년 걸린다. 이게 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산수 문제를 물어본다는 걸로 문제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저를 예. 이제 쪼잔한 사람으로 일단 몰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런 감정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네.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뭐 경선 뒤든 언제든 간에 원희룡 후보가 대선 주자가 되고 윤석열 후보가 도울 수도 있고 손을 잡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모두가 경쟁 상대고 예. 당선되면 모두가 손을 잡고 같이 해야죠. 그런 점에서 특별히 그런 원칙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뭐 따로 얘기되거나 이런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근데 토론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요. 아니 당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같이 좀 합쳐서 얘기해보자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예. 있겠습니까? 이런 면이 좀 강하죠. 사실 웃는 얼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디 가면
웃으면서 기분 나쁜 질문을 해서 침을 못 먹겠고 짜증만 난다는 얘기를 좀 듣긴 합니다. 근데 그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아니 진행자는 지지율이 낮은 걸 어떻게 보십니까? 시청자를 위해서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돌아서서 굉장히 좀 이 잔상이 남고 뒤끝이 좀 재수 없는 경우들은 가다 보면 이게 점점 그 응하는 사람이 줄어지게 손님이 끊어지겠죠. 근데 아니 그 안에서는 티격태격 싸우고 돌아서서는 욕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는. 그러면 저도 난처한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될 겁니다. 예, 답입니다. 질문 잘못하신 거 아시겠죠? 네. 혹시 난처할까봐 하셨는데 네. 일단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잠깐 보도록 하면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내놓은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경쟁력을 보면 일단 4명의 2차 컷오프가 된 후보들 중에는 가장 낮고요. 지금 옅은 색이 일반 여론조사고 전체 여론조사고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두고 마는데 사실 낮긴 합니다. 왜 낮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제일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저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투표하면 열어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요. 정권교체의 열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본선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로부터의 공격으로 거꾸로 대치기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가상대결 붙이면 이재명 후보를 제가 이기는 결과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론 본선에 오르면 이재명 후보와 1대1 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물론 이제 다른 후보도 있지만 그렇죠. 일단 강하게는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많겠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일타 강사 역할을 하지만 원희룡 후보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는 제가 그런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1분 뭐 어떻게 가장 공약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건 뭐가 있나요? 저는 그 대표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위한 국가 투자의 반반 주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반 주택. 그것은 다른 후보들은 땅 마련해서 새로 국가 예산으로 지어서 뭐 혜택을 주겠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 주택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의 주택도 그렇거든요. 저는 그거는 임기 내에 땅 확보도 안 된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해보는 공약이다라는 거고요. 저는 무주택자들이 이미 있는 주택들을 이미 있는 지역에서 올랐을 때 적정 가격이면 거기에 대해서 절반을 우리 결혼할 때 친정이나 친가에서 절반 대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국채를 발행한 그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주자. 그러면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요? 그럼 아니요, 국가가 그거는 그 부담을 같이 리스크를 국가랑 개인이랑 같이 부담을 져야죠. 그러면 집을 안 산 국가가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아예 안 산 사람 나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걸로 보고 집을 사지 않고 그냥 월세를 내든 전세를 내든 사겠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집 산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저희가 가급적 적게 하는데요. 한 7조 정도를 투자해서 21조. 근데 현재 보금자리론 자체가 21조가 이미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새롭게 국민 세금을 퍼주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재원들을 국채 발행을 기반으로 해서 잘 써서 이걸 예를 들어서 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람부터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에게 먼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분배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재원에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활용해서 주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재원을 조금 더 내니. 그래서 1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씩 도와주는 경우에는 1년에 10만 가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국가 지분을 사서 다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사람은 다시 기존에 쌓여 있는 것들도 한다 그런다면 1년에 10만 가구 이상씩 10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무주택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근데 이제 우선순위로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에서 제일 열악한 분을 지원을 해서 10만 가구가 집값이 올라서 탈출을 하면 그 차상위에 있는 분은 12만 가구째 되시는 분은 갑자기 밑으로 가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거는 어떤 복지 정책도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대신 점진적이고 가급적이면은 이게 뭐 시장 가격의 이 폭등 폭락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설계될 수 있고요. 설계해서. 이게 금융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올해 대선 후보들 나왔던 공약 중에서 베스트 공약이라고 이미 공약이라고? 검증하고 평가를 해준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딱 한 가지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줘서 100만 원씩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1인당.
기존 것 합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장을 얘기해 주시다면? 이재명 후보는 목돈을 푼돈으로 만드는데 너무나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풀어서 표를 사겠다는 거고요. 보다 우리의 돈들은 모아서 특정한 목적과 효과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쓰여야 됩니다. 원희룡 후보님의 입장은 달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원희룡 후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